사회 심리로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2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청취자 수가 많지만 유독 인기 있었던 방송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건데 허균에 대한 인물 분석 우리 했을 때 그랬나? 반응이 좋았어요? 네. 있어요. SNS에서? 달렸잖아요. SNS에서? 네.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재밌게 굉장히 방송을 했고 우리 프로그램에 또 잘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인물 분석을 좀 방송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 쓰셨더라고요. 심리학. 네. 삼국지를 말하다.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그게 2010년, 9년? 네네. 뭐 그 정도? 느낌이 딱 보니까 이게, 삼국지 딱 그러면 또, 네. 기본이 있어서 많이 나갔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인간 군상들, 네. 그러니까 서문 제가 딱 보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 사람의 심리 분석이 잘 돼 있고, 심리 묘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심리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전형이 그대로 이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여기에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심리 분석도 의미가 있다, 지금. 현실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담겨 있는 그 삼국지, 그 중에서 유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유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 촛불 얘기하면서 지도자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후에 어떤 특히 지도자가 요즘에 할 거냐. 지도자 이렇게 얘기는. 치면 이제 삼국지에 나온 인물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 지도자급 아니겠습니까? 네.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잘 간파해 놓으면 우리가 좀 지도자를 제대로 된 좋은 지도자를 알아보는 눈도 네.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중이 좋아하는 지도자의 정형,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형들을 딱 보면 또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상도 해볼 수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대선 전망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촛불 전국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어떤 유형에 속할까, 뭐가 부족할까, 뭘 강화를 해야 될까,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또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네. 요새 뭐 안 좋은 인물로 부각하고 있는 이문열 네. 씨의 삼국지만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들을 보통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여기 등장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삼국지 유비라고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이미지 자체는 온화하고 겸손하고 뭐 착실하고 이렇게 인덕이 많다. 그래서 뭐 특히 조조하고 비교해가지고 조조는 뭐 뭐랄까 냉정하고 교활하고. 그런 느낌이고 유비는 덕이 높은 인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 책을 딱 보다 보면 새로운 관점 역시나 네. 어린 시절에. 네. 그렇죠.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유비가 우리가 늘 얘기를 많이 했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인물로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 책에서 보면 유비가 애정결핍이 있고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착한 얼굴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타인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돼서 등에 업혀 다니는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일단 이 삼국지 책이 쓴 사람이 나관중인데요. 중국 네. 사람. 그 사람이 이 유비를 정통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중국 역사의 정통. 은 유비다. 그걸 보기 위해서 뒤에 이제 네. 또 한나라가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유비를 미화했고요. 네, 원래도 그렇구나. 굉장히 네. 미화했고 조조를 많이 깎아내렸어요. 악연으로. 실제로 실제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고려하고선 봐야 되는 건데 뭐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뭐 그 소설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유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드러나거든요. 답답할 때가 많죠. 네. 맞아요. 유비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한테 자랐는데 그 홀어머니한테도 건강한 사랑을 그렇게 받진 못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 어릴 때 이제 유비가 보면은 왕이 될 거야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고 그랬는데 천자가 될 거야 이랬다든가 네. 동네 사람한테 작살났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위험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겠네. 근데 하여튼 반역 이런 네, 느낌인가? 네. 반역의 씨앗.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랬는데 황족이다 자기가. 네. 뭐 이런 거로 이제 자기의 애정 결핍을 대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 못 받고 관심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약간 그 과대망상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자기는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이 날 못 알아봐서 그렇지. 못 알아보니까 이제 자기를 자꾸 과대하게 포장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맨날 매 맞고 다니는 아이가 이제 슈퍼맨 같은 거에 되는 환상을 꿈꾸고 막 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 때문에 자기가 황족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제 한번 천자가 돼보고 싶다 하는 이런 이제 꿈을 꿨는데 그게 어릴 때 팍 깨져요. 욕을 많이 먹었어. 누구한테? 친척한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입에 이제 그걸 꺼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야망이 이제 꿈틀꿈틀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황제가 돼보고 싶다. 권력을 잡아보고 싶다. 뭐 또 이름을 떨치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는데 그 동기 자체가 지난번 허균처럼 네.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걸 꿈꾼 게 아니고 한번 사랑 받아보자. 제대로 나도. 뭐 그런 관심 받아보자 하는 차원이 더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도자로서는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 없었다. 자, 그리고 유비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욕먹는 걸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사람들한테 욕먹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착한 사람들. 착한 병 걸렸다고 하면. 네, 착한 병 걸렸다 네. 그래서 거절 못하고 네네. 남들이 이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관계에서 항상 끌려다니고 네. 그다음에 악플 들어오면 잠 못 자고 네, 못 견디고. 못 견디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고 나쁜 소리 듣는 거를 못 견디는 거죠.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거보단 이게 나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한 명이라도 자기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애정 결핍이 심한 거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 누구라도 날 미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다 그 사람한테 미움을 안 받으려고 모든 동기가 거기에 집중돼요. 미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싫은 말 못하고 욕먹을 거 못하고 뭐 이러는 거죠.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여도. 네, 많아 보여도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유비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유비 같은 경우에는 사랑받기 위한 방편으로 지도자를 생각을 하는 걸까요? 했던 측면이 더 컸다는 거죠. 물론 의식 차원에서는 뭐 인덕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꿈이 없었다고 뭐 단정할 수 없겠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의식적 욕망하고 또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의식적 욕망 자체는 유비는 사랑받기, 욕안 먹기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감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랑받기 최고의 지인은 지도자인가? 는 아니지 원래는. 원래는 아닌데 그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생각할 수 있다.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연예인으로 꿈꾼다면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려고 할 것이고 네.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면 공명을 떨쳐보려고 할 것이고 또는 대통령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흔히 대통령 꿈을 잘 안 꿔요. 힘이 그 정도 없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근데 유비는 이제 왕족이고 주변에서 부추기는 게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유비 좀 약간 나약한 느낌인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다는 게 좀. 예. 어렸을 때 꿀 수 네. 있어요, 오히려. 그 좌절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네. 주변에서 욕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꿈을 커서는 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능력을 누가 줬냐면 제갈공명이 준단 말이야 나중에. 제공한테 가서 같이 하자고. 제갈공명 만나기 전까지는 유비는 진짜 별 볼 일 맞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에 가서 찍었어 사실은 유비를. 이 사람을 제갈이 찍었다고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또 이제 궁금해진다. 아 유비면 되겠다 싶어서 찍은 거고. 유비가 가서 뭐 삼고추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도한 거죠 제갈공명이 그런 사실은.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유도사요? 주변을 배회하며. 네. 결국 매달리게 만들어놨죠. 사실 보면 보세요. 유비가 정치할 때 보면 제갈공명한테 독립적 관계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같이 토론하는 관계예요? 아니면 제갈공명 시키면 기어다녀 그럼 기어다니는 관계였어요? 야, 두 번째. 그렇게 들으니까 지금 국민하고 똑같네. 후자예요, 후자. 연습을 써주고. 그러니까. 기어 그럼 기고 하지마 그럼 안 하고. 네. 어쩌다 안 하는 거 하나 있었어.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하면. 제갈공명 예를 들어 형주를 취하라.
그럼 그건 안 안 해. 된다. 왜냐하면 하면 욕먹을 것 같거든. 네. 그거는 피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머진 다 말 다 들었다고요. 폭군이라는 소리 들을 만한 네, 안 그건 안 했다는 했죠. 거죠. 욕먹을 거는.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대부분 다 뭐 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 기반이 있는 이 사람 또 돌아다녔다고 관우장비 데리고 예. 정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누가 도겸이라는 사람이 소주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사용했다는 네. 끝까지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뭐라지? 겸손? 예. 겸손 겸양? 뭐 네. 이런 게 과도한 인물로 예. 얘기되거든요. 그런 건 뭡니까? 욕먹는 거 싫어하는 거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네. 과도한 겸손.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할 줄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도하게 겸손을 떠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술자가 공장에서 기술자가 선반 기술자 1급 기술자예요. 네. 이 사람이 겸손하는 게 어느 정도 겸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이요? 네, 이런 기술자가 선반 기술에 대해서 나 정말 잘한다. 우리 공장에서 최고다라고 네. 말하면 이 사람 겸손하지 않은 건가요? 최고인데 최고지.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말하니까 그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닙니다. 뭐 이 시다바리가 사실 저보다 더 잘해요. 이러면 이놈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네. 놈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웃음거리죠, 그죠?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웃겨요. 정신적인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면서 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나 이런 거는 내가 자신 있다. 난 대한민국 여기선 베스트다. 이쪽에서는. 이명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사기치는 건 내가 베스트다. 대한민국에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놈은 다 잘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특기였잖아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안 겸손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내가 다 해봐서 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는 이것도 나쁜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날 좋게 봐줬으면 겸손을 떨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날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가면이네요, 이것도? 가면이에요. 심각한 가면이에요. 안 우리 좋은 같은 경우에. 네, 안 좋은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평생을 좀 남의 네. 눈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속의 욕심은 자기가 있죠. 자각할 수는 있나요? 있죠. 있지만 있는데 이제 억누르면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는 거죠. 괴롭겠다. 네, 괴롭죠. 얼마 아깝고 막 그러겠어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간혹 폭발하기도 해요. 술 먹거나 이제 기회가 오면. 유비는 나중에 이제 관우 죽고 나서 폭발하죠. 제대로 난 판단을 잘 못하는.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폭발해서 날뛰다가 유비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에피소드를 보면은 사실 이제 겸손도 겸손이지만 자기 혼자면 괜찮아, 그죠? 그런 땅이 없이 뭐 떠돌이 생활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관우 장비 자기를 믿는 네. 같이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네. 생각, 자기의 그 얼굴만 네. 생각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자기만 생각한다. 근데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 그 같은 동료, 그러니까 부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에피소드는 또 두 개가 상반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이게 조은이. 조자룡. 네, 조자룡이 가서 유비의 아들을 그 전쟁터에서 구해서 오느라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네. 겪고 아들을 데려왔더니 네. 아들을 딱 건네주니까 네. 너 때문에 뭐 우리 조자룡이 죽을 뻔했잖아 하면서 아들을 자기 집어 아들을 던졌죠. 집어 던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요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유명할 정도로 그때 다쳤다 뇌를 다쳐서 후에 그렇게 좀 그런 거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세게 이제 뭔가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것도 아까 말씀하신 남의 눈치를 보는 어떤 연극적인 게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 부하들을 위하는 것 같은 것도 그게 더 올바른 군주일 것 자, 같다는.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겁니다. 유비는 사랑하기가 기본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가 기본인 사람이죠. 근데 조자룡은 자기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엄청 다른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이. 그 유비 입장에서는. 근데 아들은 뭐죠? 유비가 내가 사랑해야 줘야 되는 거. 사람이죠. 네. 유비는 사랑하는 거에 큰 관심 없어요. 아들은. 사실 죽든 말든 상관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자룡 같은 사람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버티고 사는. 맛이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네. 무의식적 심리. 무의식적. 무의식적 그 욕망이 그렇게 음. 작동되는 거죠. 따라서 유비한테는 진짜로 조자룡이도 중요했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부하를 아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거죠. 왜?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건데 사실은 네, 본인은 장악하지 네.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네. 유비가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재랑도 고맙고 아들한테도 살아 들어왔으니 네. 고맙고 둘 다 껴안고 네. 울면서 조재랑한테 그러겠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라. 목숨 걸지 마라. 자네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장수다. 그렇지만 너무 고맙다. 이게 이제 진짜 건강한 인격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비는 순간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아직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놈이 감히 나를 사랑하는 장수를 뺏으려고 그래? 패대기를 치는 거죠. 그 순간의 행동이 보여준 유비의 이제 이 심리를 보면 전형적으로 사랑받기가 얼마나 위험한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진짜 엄청 심오한 장면이네요, 이 장면. 아니, 근데 이거 보통 이 선생님 심리 분석 전에는 네.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조재령을 조재령을 그만큼 아꼈다. 아들보다. 맞아요. 그걸로, 그 네. 사례로 그냥. 그래서 장수들이 충성을 바쳤다. 네. 그리고 요 장면으로 그 조자령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죠. 조재령이 솔직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부하들이 속았네, 유비한테. 그래서 유비가 장수가 넓지가 않아요. 폭이. 유명한 장수 몇몇 인력 있지만 일렬풀이 넓지 않아요. 조조가 넓어요. 네. 조조가 아량이 있고 네. 공정하기 때문에 인력풀이 굉장히 넓어요. 심지어 관우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조조는. 그렇죠. 근데 유비는 인력풀이 좁아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을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메타시오라는 에피소드. 패전했을 때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조조와 싸움에 패했을 때 신하들한테, 부하들한테 자네들은 모두 한 나라의 임금을 도울 만한 재주를 가졌을 때 불행히도 이 유비는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네. 그런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밝은 주인을 찾아가 공명을 취하자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네. 힘이 쭉 빠지네. 부하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에 이제 길을 가는데 가족을 데리고 엄마가 이제 길을 잘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서 밥을 쫄쫄 굶고 헤맸단 말이에요.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아는 체 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뭐 이러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유비는 어떤 식이냐면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길을 잃었어요. 그 이제 부하들이 원망이 나올락말락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거죠.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길을 잘못 이끌었으니까 난 죽어야 돼. 너희들 다른 엄마 찾아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병약자 스타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해공갈단인데. 자유공갈단이죠. 자기를 먼저 때려가지고 네. 일체의 비판을 차단하는. 누구나 우리 시절에 상처가 있다 해서 네, 네. 이렇게 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적하면 머리 잡고 쓰러지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말 못하거든요, 이제. 겁나서. 뭐라고 얘기하려면 자꾸 쓰러지니까. 비판을 거부하고. 그렇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사전 차단하는 거죠. 근데 그 교묘한 스타일이 뭐냐? 자기를 먼저 자기가 까요. 거의 자학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하들이 일체의 비판을 하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이런 사례 말고도 많습니다. 그 중간에 또 한 번은 배 위에서 무슨 이제 피난길에 군대를 많이 잃고 그러니까 배 위에서 자결하려고 칼 뽑았었어요. 부하들이 난리가 났죠. 가서 말리느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결을 안 하거든요. 중요한 건 네, 절대. 쇼. 그럴 만한 용기도 없죠. 그 백주대낮에 부하들이 있고 막 백성들이 있는데 칼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이런 거는 거의 약간 쇼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유비가 자주 보이죠. 그러니까 부하들은 아마 유비들한테는 비판을 못했을 거예요. 유비한테는.
왜냐하면 지적하면 머리를 갖다 들이받는 인간이에요, 돌에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달래줘야 되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비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래주는. 실제로 이 사건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관우가 엄청 달래고 울고 그래요. 유비가 이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야비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우가 이제 그 유비가 죽은 줄 알고 조조 밑에 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누가 봐도 관우가 그 조조 밑에 갔던 거는 유비의 그 마누라들 형수들이죠. 살리려고. 관우한테 형수를 살리려고 가 있었던 거고 유비가 죽었던 걸 딱 믿었기 때문에 네. 갔던 거고 유비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대략 감을 잡아도 관우의 평소 인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유비가 편지를 뭘 보낸 줄 아세요? 어떻게 써서? 너가 이제 공명에 취해서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썼어요. 목을 줄 테니까 와서 죽여라. 목을 따가지고 조조한테 바쳐라 이렇게 썼어요. 그 관우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걸 받고. 그 소설 보면 하루 종일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가슴 아파서. 배신감이겠네. 형님이 어떻게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부터 이제 막 생각해서. 본인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도 되게. 유비의 목적은 하나인데 관우한테 오라는 건데 네. 다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살아있다. 반갑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형수들 데리고 빨리 와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병역자 스타일로. 내 목 줄 테니 가져가라고. 참 나쁘죠. 주변 사람들 피말리게 하는 사람이죠.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유비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온화한 스타일의 우리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했는데 지금 딱 말씀 듣고 박근혜도 사실은 떠오르고요. 지금도 막 자기 불쌍한 척 막 이렇게 하면서 결집시키는 거. 그러니까 방법 박근혜는 그 정도 레벨이 못 되고요. 아예 안 되나요? 유비가 부하들의 심리가 막 뭐랄까 이걸 확 잡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쪽에 도산 거죠. 병역자 스타일의 도산 거죠. 네네. 제가 인류 역사상 거의 최고봉이라고 봐요. 이 병역자 스타일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걸 몸에서 능숙하게 체질화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뭐 어떤 황제의 뭐 황족이라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교묘하게 버무려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척한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갈 공명한테도 그러고 거의 이런 스타일로 사람을 잡는단 말이죠. 물고 늘어져서 울면서 안 되면 죽겠다라고. 요런 사람들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성도 있나요?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유비가 태어난 건가? 이제 유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겠고 제갈 공명이 전 그쪽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유비가 착하다고 믿는 더 착한 사람들. 더 착한 사람, 더 착한 거구나. 순진하죠. 사람들 약간 관우 장비가 다 순진한. 순진한 거죠. 네. 이제 유비가 착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착한 행동을 하니까 간혹.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유비나 하여튼 그런 인물형인데 관우 장비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 믿음. 믿어 그 사람은. 네.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일 거야. 이게 믿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 이제 장비는요 유비한테 엮인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관우한테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관우 없었으면 장비는 몇 번 유비 버리고 갔어요. 유비 쌍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중간에 장비는. 근데 관우가 있으니까 있었던 거고 관우는 왜 엮였냐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시골에서 그냥 훈장했던가 그런데 관우도 그 시절에 유비를 만나서 의형제를 맺었단 말이야. 재수없게 도움제를 했다고. 근데 이 관우는 이 의나 도 이런 걸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안 했어도 관우는 나중에 조조 밑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 역사가 달라졌겠네요.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하필 거기서 유비를 만나고 재수없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도움계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엮여가지고 관우는 도저히 유비를 떠날 수 없었던 거죠. 불쌍하기도 하고. 각자 그 수준의 표현 아닐까요, 다들? 그렇기도 하죠. 이제 관우가 정말로 또 이제 이 전략적 사고라든가 이런 게 뛰어났던 사람이라면 사실은 떠났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형제 결의를 해가지고. 네. 이게 참 유비가 이렇게 부하들도 뭐 나름의 고생 시켰는데
부하들 말고 가족들도 좀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아까 전에 관우이라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원래 부인들 다 죽고 나서도 송건이 유비를 이제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어떻게 근데 이럴 수 있지? 송건의 누이하고 결혼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송건하고 주유가 유비가 결혼을 한 후에 순순히 안 보내주고 계속 연애 같은 거 열면서 잡아둬요. 근데 유비는 또 거기에 흔들렸는지 어쨌는지 좋아가지고 해버리고 있다가 해버리고 있었죠. 네,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탈출을 이제 마음 먹었는데 마음만 먹고 그때도 손건의 그러니까 부인 된 사람 송건의 누이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렸다고 하거든요. 탈출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의 군주라고 생각하기에는 엄청 나약하고 자기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는요 기본적으로 정직한 소통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장면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숨기고 상대방을 눈물이나 자학으로 조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죠. 눈물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유비는 그 오나라에 갔을 때 너무 좋아서 마누라가 이뻐해주고 이러니까 네. 온갖 대접을 다 해줬거든요. 그때 송건의 책사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유라고. 네. 아시죠? 이제 주유가 딱 그러고 유비는 기본적으로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인간이다. 사랑이 굶주려있다는 표현 비슷하게 얘기해요. 김태형. 거의 김태형. 주유가 이미 간파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쟤는 대접을 잘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네. 이러면 좋아서 안 간다. 그래도 진짜로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알면 또 그걸 알아요. 유비가 그렇게 해주면 안 올 거라고. 이미 알아. 네. 둘 다 똑똑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보면 또 안 올 거다 이놈이 분명히 녹아서 해벨레 할 거다. 그래서 조작을 시켜서 오게끔 만들어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결심을 한 것도 유비가 결정한 게 아니고 미리 알고 있다. 제가 분명히 술을 써서 데려온 거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유비는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럼 솔직하게 이제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하니 날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소통을 안 합니다. 유비는 울면서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지? 나 들키면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니까 또 마누라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도와주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송건의 누이가 여장부거든요. 네. 여장부 스타일인데 한두 번은 당했는데 유비한테 계속 살다 보니까 지겨울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니까 나중에 도망가요. 어디로 가죠? 오나라로 가버리죠. 아, 같이 왔다가? 나중에 돌아가는데 안 와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국지 자세한 내용 안 써있는데 유비에 대해 제 간파했구나. 추측으로는 질려버린 것 같아요. 간파했어요. 내 느낌은 그래요. 이제 송건 누이정맥 스타일이라면 유비하고 좀 살다 보면 아주 학을 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우, 장비, 조자룡, 제갈량 등등의 뭐 하여튼 난세 인재들하고도 같이 있고 백성들도 따랐고 근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이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좋은 게 좋은 거, 내 탓이오. 이렇게 하면 결정적 순간에 또 그죠? 민중의 요구를 확 꺾어버리거나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유비에 대해서 몽상가라는 게 생각만 있는 사람, 능력은 없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이제 어쨌든 뜻은 있되 야망은 항상 갖고 있대.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능력이라는 게 정신건강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일단 능력, 최소한의 능력은 정신건강.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질 이런 것이 겸비됐을 때 이제 뜻을 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비는 그 뜻 자체가 건전하지 않았고요. 일단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업을 이루겠다 하는 목적 자체가 조조만 못해요. 차라리 조조는 성군이 되겠다 하는 목적이라도 있었어요. 뚜렷하게. 그리고 나름 그래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철학도 있었고 네, 유비도 그런 걸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성군이 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유비는 사랑받겠다는 목적이 더 컸단 말이죠.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든가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다라든가 이런 쪽이 더 컸기 때문에 유비는 정치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하면 안 됐네. 그렇죠. 피해를 주니까. 네. 예. 조조는 결단할 땐 결단하거든요. 욕 먹을 때 욕 먹고. 물론 조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중국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정신 건강을 비교해 보면 조조가 훨 나아요. 유비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위치에 가면 어쨌든 결단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한쪽이 서운하더라도. 그럼요. 그리고 욕을 먹어야죠. 네. 예를 들면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욕을 안 먹었겠습니까? 바티스타 정권한테? 미국한테 뭐 욕을 안 먹었겠어요? 결국 미국의 CIA에서 살해당한 건데 게바라가 체게바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에야 다 좋아해서 뭐 옷도 티셔츠에 박아서 입고 다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악마였겠죠. 악마였죠. 그 시절에는. 자, 근데 그런 욕먹을 각오 없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혁명을 하고 또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악당들한테는 욕먹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생각나네요. 네. 특히 이제 조중동 네. 보수한테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 전 대통령은 적어도 조선일보한테 칭찬받을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 반대 운동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패기와 그 강단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지. 네. 조중동한테도 욕 안 먹을래. 뭐 이런 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보수 세력한테도 욕 안 먹을래. 하면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게요. 질서하고 명예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일단 나쁜 놈들한테 욕을 제대로 먹는 정치를 해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를. 예전에 우리 그 김은영 전 의원님이 네. 차기 지도자는 정부 빨갱이 소리 안 들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신 거가. 맞아요. 거기에 맞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이분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구만. 그런 인물이 아니죠. 네. 절대로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참 이제 어렸을 때 읽었는데도 그 민중들이 따르게 묘사가 되잖아요. 좀 네. 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네. 갈 때 같이 막 피난길을 같이 가고 쫓아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합쳐지니까 유비는 되게 좋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유비가 잘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았다기보다는 백성들이 어쨌든 좋은 군주에 대한 바램? 그게 그런 바램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체가 돼서 따르는 네. 요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촛불 전국 이렇게 보면 지도자가 물론 막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확 튀면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만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지도자는 이제 거리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눈에 띄는 따르고 싶어지는 이제 완벽한 거는 또 열어봐야 알겠지만 박근혜 이후에 다음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난세 아닙니까? 지금 난세. 네. 그죠? 소위 난세. 난세는 영웅을 요구하는데, 현재 한국에서의 난세에서 영웅은 일단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네. 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투쟁 목표를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사실 지도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목표 제시 능력. 네. 대중이 목표를 제시하면 따라오는 지도자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자죠. 기자, 그렇죠. 취재하는. 지도자는 목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목표 제시는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때도 있죠. 대중들이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저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대중을 이끌어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수보다는 리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통일 방안 주장했을 때 다들 뻥 했잖아요. 그 당시에. 잡혀가는 거. 그 당시에는 연방제란 말 자체를 불온시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를 내세우고 통일운동을 그쪽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게 지도자의 덕목이죠. 나중에 연방제 통일이 된 다음에 연방제 하자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시대에 요구된 지도자는 일단 현 시대에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보수 세력을 타도한 다음에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 그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돼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또 보여지죠 또. 예,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강조했듯이 국가보안법 체제 해체와, 네.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의 완벽한 혁신, 네. 뭐 기존의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담기 어려운 근본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국가 공동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재건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재를 어떻게 하면 잘 등용하고 확장시키고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삼국지의 리더들 보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조조입니다.
제일 잘했어요. 인재 등용 같은 거를. 그리고 인재들을 키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밀어주고 하는 걸 잘했는데 한국에서도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비극은 인재풀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한 거거든요. 그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같은 차라리 장기간 동안에 이제 동계를 이끌었던 이 정치 경력이 있다 보니까 나름 인재 기반이 있었어요. 자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 전 대통령은 너무 급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인재가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상 신자유주의자들이었고 네. 등등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뒤통수를 깠잖아요, 많이. 배신의 아이콘들이 많죠. 배신의 아이콘들이 많았죠. 반기문. 그러다 보니까 노 전 대통령은 사실상 그 인재가 없이 홀로 대통령직을 떠안게 된 형국이었던 거죠. 이거는 지도자로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자는 투쟁 속에서 자꾸 동지를 만들고 인재를 품고 그 사람들을 키우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단호한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네. 모든 걸 걸고 싸울 수 있는 이 결단력 같은 게 있어야 된다. 특히 지금은 전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수구 반동 세력에 또는 이제 사동육 세력의 최종 반란을 진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청산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적폐 청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과단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좀 필요한 거죠. 아마 이 투쟁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검증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 건강은 기본이고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정신 건강은 기본으로 놓고 일단 정신 건강 나쁘니까는 무조건 안 되고 네. 정신 건강이 기본 이상 된다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요구하는 거죠. 비전 제시 능력과 그 다음에 인재를 품고 등용하고 키울 수 있는 힘, 그 인재 등용 능력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호한 결단력. 정신 건강이 있는 지도자 중에서 이 세 가지까지 갖춘 네. 지도자가 한국을 이끌어야 가장 최선이다. 이런 게 제 입장이죠. 요새 이제 거리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네. 뭐 단체 지도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꼭 뭐 정치인들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저런 덕목을 다 갖춘 정치인 지도자분들이 하루빨리 더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고 나서 삼국지 좀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네.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유비를 통해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였고,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면 이 난세에 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 상, 그리고 그 기준으로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몇 번 우리가 유비도 하나 또 뭐 하나? 관우도 하나? 장비도 하나? 누구도 하나? 제갈도 하나? 그 대표님이 이제 지금 읽냐 안 읽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네, 한 챕터씩 읽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좀 관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관우까지. 근데 관우는 네. 유비한테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전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해요. 도원결의 자기 때문에 눈- 그렇다니까. 그냥 그걸 다지던가요? 저는 제갈이랑 조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내년 뭐 1월달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면 대선 진짜 이제 현존 인물로. 대선 인물로 한 번씩 시도를 해보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정치인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떠올랐어요. 네,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기 때문에 네. 좋은 지도자 잡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희 2부 마치면서 다음 주에 만나는 것도 기약해 보도록 하죠. 네. 세계는 가라 21회 2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